자, 59페이지 보면 등록증 양도되어 부분 있죠? 자, 등록증. 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자격증 양도되어 부분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양도되어. 자, 등록증에 대한 양도, 그 다음에 대여, 그리고 양수를 금지한다. 자,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여 양수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양도대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여기까지 이제 상호가 들어가요. 성명 또는 상호로 사용해서 업무를 하거나 양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받아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증 빌려줬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취소된다. 반드시 취소되겠죠? 반드시 취소되는 걸 뭐라 그랬죠? 네, 절대. 자, 절대 등록 취소가 되고, 자,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준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형벌 1- 이렇게 되죠. 예, 요렇게 하는 것이 자, 등록증 양도대여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대여나 등록증 양도대여나 거의 어떻게 돼요? 같죠. 그러니까 양도대여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양도대여 나오면 취소되고 1-1이다.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아까 여러분들 배웠던 자격증 양도대여와 등록증 양도대여 차이점.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시고 잘 알면 나중에 요거 갖고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죠. A는 자격증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자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 빌려야죠. 그래서 A 보고 야, 자격증 빌려줘. 그럽니다. 그럼 얘가 얘따 가져가라. 자격증 던져줬어요. 그럼 이거 양도대여인가요? 이건 양도대여가 아니죠. 자격증 이 사람이 갖고 갔다가 양도대여가 아니죠. 자, 왜냐? 아무리 갖고 가봤자 자기 명의로 등록 못하죠. 자격증 가진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A가 일단 등록을 하겠죠. 하고 나서 나는 중개업무 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A는 집에 가서 애 보고 있고, 그럼 애초부터 누가 와서 업무하고 있는 거예요? 예, B가 와서 이때부터 업무를 한다면 이거는 뭐 양도대여다?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자격증을 빌려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자격증 양도대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자격 취소되죠. 자, 그런데 이제 등록증 양도대여 보죠. 자, A가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A가 업무를 해요. 일정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저 몰라요. 통념상 일정 기간입니다. 자, 일정 기간을 일단은 업무를 하고 나서, 자,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분간 몇 개월간 내가 일을 못할 상황이 발생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 못할 상황이 발생되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휴업 신고를 내거나 해줘야지만 되죠. 근데 폐업하거나, 자, 휴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무실 문 닫는 순간에 그 사무실 죽어요.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실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없는 사이에 네가 와서 좀 업무를 해라. 이거는 뭐 양도돼요? 네, 이게 바로 등록증 양도대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양도대여와 등록증 양도대여는 판례상에서도 헷갈려요. 판례상에서도 보면, 예, 왜냐? 판사도 몰라요, 이런 거. 판사야 민법이나 이런 건 잘 알지만 중개사법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엉터리가 좀 있어요. 그것처럼 판사도 잘 모릅니다. 경찰도 잘 몰라요. 그럼 만약에 이걸 걸리면 무조건 뭘로 일단 걸어놓냐면 자격증 양도대여 걸어놔요. 그때 여러분들이 경찰서 잡혀갑니다. 양도대여 가져가지고 불러요. 자, 오세요. 그러면 가죠. 경찰서 이제 수사과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일단 쫄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네, 그럽니다. 그럼 도장 찍어요. 그러면 도장 찍어요. 찍는 순간에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 자격증 양도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장해줘야 돼요. 뭐라고? 나는
이렇게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자격증 양도대요. 조문이 틀린 거죠.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가 아니라 뭐다? 등록증 양도대여다 라고 주장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를 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등록증 양도를 걸리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일단은 등록 취소되고, 자 물론 징역 가면 취소되지만 일단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징역은 안 보내요. 보통 이제 벌금형 물면 결격사에 대해서 업무는 못하지만 뭐는 건질 수 있어요? 자격증은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격증 양도대와 등록증 양도의 차이점입니다. 이거 나중에 업무할 때 잘 활용을 하면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들키는 게 우선입니다. 들키면 이제 그때부터 경찰서 날아가고 골치 아프죠. 안 들키는 게 우선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최악의 경우 들켰을 때는 어떻게 주장하라? 내가 이만큼은 일을 했다. 그래 놓고 나서 했기 때문에 자격증 양도대가 아니라 뭐다? 등록증 양도대다 라고 주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등록증 양도대와 자격증 양도대요. 물론 시험은 이렇게 양도되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뭐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은 알고는 넘어가시라. 자, 그러면 이제 또 거짓 부정 등록 있죠? 그 밑에 거짓 부정 등록은 뭐냐? 부정한 법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뭐냐? 뇌물 주고 등록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뇌물 주고 등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아까 뭐예요? 뭘 안 된다 그랬죠? 한번 복습하는 거. 가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나 여기다 해야 돼요. 가설 건축물 분명히 안 된다 그랬죠? 나 여기다 해야 돼요. 방법. 분명히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난 여기다 분명히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뇌물 주면 됩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거. 담당 공무원 불러다가 뇌물 주면 돼요. 근데 나는 뇌물 받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다음 단속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순환되죠. 보직이 순환됩니다. 근데 나중에 후임자가 와서 보니까 뭐 이상해요. 뒤지다 보니까 뇌물 받아가 잔 거거든요. 그렇게 걸리면 이게 거짓 부정한 범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들켰다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자, 형벌 3년 이하징역 또는 3,000원. 자, 무겁죠? 3-3.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자, 보죠. 일단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것부터 보죠.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 자, 어떤 경우에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사망, 해산하면, 그 다음에 또 사망 해산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됐을 때, 폐업했을 때. 사망 해산, 폐업, 등록 취소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그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자, 죽는 순간에 소멸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폐업하면 취소되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중개업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등록이죠. 자, 의외로 많이 여기서 걸려요. 특히 제가 케이스를 2번이나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개업공개사예요. 근데 같이 누구와 같이 많이 해요? 네, 부인과 같이 많이 하죠. 장사 누가 더 잘해요? 네, 부인이 더 잘하죠. 그 동네에서는 다 이 사람이 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관계, 이 중개사법 관계를 알면 그 등록증도 보고 그러면 아, 누가 사장인 건 아는데, 보통 이걸 모르면요, 누가 많이 설쳐요? 부인이 많이 설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사무실 문을 열고 남편 동영상 찍어가면서 업무를 했던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적발했냐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왔다가 적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넘어가기 전에 저한테 연락 왔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무서 직원 붙잡을 수밖에, 바지칸이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무마를 시키고 잽싸게 문 닫았던 그런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만약 죽고 나서 그 옆에 사람이 계속한다면 이건 대표적으로 무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등록. 자, 무등록은 어떻게 된다? 3가지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면 돼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 대한 부분에서 3가지는, 일단
뭐다? 보수 청구권이 없다.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등록업자는 의뢰인에게 돈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의뢰인은 이 사람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보수 지불할 의무가 없는 거죠.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무등록이면 나 못 주겠다 라고 하면 됩니다. 청구권 자체가 일단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수약정은 보수약정이 무효입니다. 약정이 무효다. 자, 얼마 주겠다, 얼마 받겠다. 그럼 내가 이거 해주면 얼마 주겠다. 그럼 얼마 주겠다 그러고 약속했죠? 그거 무효예요. 그러니까 자, 설사 돈을 줬습니다. 돈 준 거 도로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무효니까. 그리고 반환 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벌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무등록은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계속 이거 지겹게 떠들 겁니다. 지겹게 떠들 거니까 지금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보느냐? 바로 이제 결격사유. 오늘의 마지막 진도 나가는 거 결격사유입니다. 자, 결격사유의 효과. 자, 아까 잠깐 했을 겁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등록을 할 수 없다. 만약에 등록 신청했습니다. 관계기관에 조회한다 그랬죠? 조회해봐가지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도로 서류 돌려줘요. 반려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등록한 개업공개사라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취소된다. 뭐라고 표현했죠? 네, 절대 등록 취소가 되죠. 자, 이렇게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중간에 결격사유에 된다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고용인 입장 보죠.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자, 고용인 누구예요? 고용인 개업공개사는 고용인이 아니고 사장이죠. 그러면 고용인하면 직원이죠. 직원이면 누가 있어요? 네,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죠.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사장 직원 안 할 겁니다. 뭐라면 자, 직원은 고용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고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소속공개사 아까 용어 이정이 봤죠? 예. 네. 뭐였죠?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뭐 자격증 취득해서 취직한 자, 이거는 제가 예를 들기 위한 얘기고 이제 법적인 용어 이정의가 있었죠? 소속되었다 떠올리세요. 소속되었다. 누구에게?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로서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중개보조는요? 중개보조는 용어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되죠? 예. 얘 자격증 없다는 거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취직했죠?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1번 서문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 둘을 고용인이라는데 이 고용인 부분에서 보면 고용인이 결격서 내면 종사를 못합니다. 취직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취직할 수 없고요. 또 만약에 취직했다가 중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잘라줘야지면 돼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자, 2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라 라는 얘기 있어요. 자, 2개월 내 그 사유를 해소하라. 그럼 2개월 내 뭐 하라? 잘라야 돼요. 걱정 말고 팍 자르세요, 그냥. 이거 안 자르면 업무정지 받습니다. 업무정지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밖에서는 영업정지. 자, 여러분들이 영업정지를 이 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업무정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2개월 내 안 자르면 업무정지 처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
일단은 잘라줘야지면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직원 일반적으로 잘라보내면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 적용돼서 그 조건들 있죠? 왜? 해고 조건들. 그거 적용 안 합니다. 왜냐? 근로기준법보다 한 단계 위법이 중개사법이에요. 안 자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업무정지. 잘라줘야죠. 2개월 내에 잘라라. 자,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뭐죠? 일단 결격사유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일단은 제한능력자 있었죠. 제한능력자. 자, 제한능력자 뭐가 있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있었죠. 자, 미성년자 만 몇 세? 19세 미만. 자, 그럼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미성년자 아까 공인중개사 시험 부분에서 나이 불문 9점을 했죠?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예, 등록을 못합니다. 종사 못하고 나이 찰 때까지.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성년자가 혼인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대요? 성년으로 간주하죠. 자, 그래서 단독적으로 법률의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혼인할 나이가 몇 살이랬죠? 제가 이게 얘기했던가? 안 했나? 미성년자, 여러분들 혹시 미성년자분 자녀분 갖고 계시면 잘 기억하세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옛날에는 한 2년 전, 이게 아마 2007년도에 민법이 바뀌었나? 그럴 텐데요. 7년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는요, 여자는, 그때까지 이게 한 2년 전쯤이 될 겁니다. 여자는 16세였고만, 그 다음에 남자는 18세였었어요. 근데, 어리고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엔 12살 때도 갔어요. 옛날에 12살 때 갔죠? 예, 그게 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남녀 차별이랍니다. 예, 별거 갖고 남녀 차별 다 따져요. 그래서 그때, 남자, 여자 똑같이 18세로 만들어놨습니다. 기왕 할 거 16세로 다 내려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18세예요. 그럼 자, 이제 보죠. 이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합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성년을 인정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미성년자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갖고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돼요. 자, 요즘 담배 몇 살부터 팔죠? 19세. 예. 근데 18세 소년이 혼인신고서 들고 왔습니다. 나 결혼했어요. 라고 하면서 담배 사러 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자,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나이만 갖고 따집니다. 이거를 나중에 보면 민법과 헷갈려 버려요. 아니, 저기 민법에서는 이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습니까? 그런데 일단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뭐만? 나이만 갖고 따진다.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자, 이 사람의 대상자가 누구죠? 자,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가 이 사람의 대상자가 되고, 자, 이 사람들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그래서 얘는 맛이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완전히 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왔다 갔다 한다. 간다고 해서 결격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왜요? 이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법원의 심판을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간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얘가 아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피한정 후견은 피성년 후견이 되죠. 이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능력이 어떻게 제한되죠. 그래서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고요. 얘네들은 일단 결격사에 들어온다.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미성년자야 나이가 차면 이제 벗어나는 거고, 얘네들은 언제 벗어나요? 결격사에서? 예, 법원에서 취소 선고를 해주면.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지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한 능력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파산 선고를 받고 어떻게 한 거예요? 복권되지 않은 자.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자, 파산 선고는 어느 법에 의해서 선고된다? 채무자 회생 및 그 다음에 또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여기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뭐다? 회생이라는 단어와 파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용어를 잘 구분해 줘야 돼요. 회생, 이게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자, 회복시켜서 살려준다. 자, 회생은 살려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회생은, 자, 일단 내가 빚이 좀 있다. 못 갚을 정도로. 그럼 회생 신청을 하면 일단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감면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도록 정해줘요. 너 월 얼마씩 갚아라.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제 이게 회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생 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빚을 매월 일단 갚게 돼요. 자, 얘는 어떻게든 돈을 갚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산은요? 뭐 한다 그랬어요? 파산은 얘는 살려주는 거니까 얘는 안 살려준다. 그 안 살려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죽인다라고 했었죠. 죽인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여요? 자, 이 파산은요, 경제적으로 죽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죽이는 건 아니고요. 진짜 죽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죽인다. 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재산을 몽땅 다 일단 몰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의 먹고 살 돈을 주고 나서 나머지 돈을 채권자한테 이제 분배를 시켜요. 분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채권자는 이 파산자에게 강제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금방 뭐라 했죠? 죽인다라는 소리 했었죠. 어떻게 죽인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이제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 신용불량자. 아, 신용불량자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신용불량자는 금융업계의 용어고 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 신용등급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딱 떨어지고 그랬죠? 왜? 그거는 금융 쪽에서의 용어고 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중에서 이거 아닌 사람 많아요. 자, 이제 신용불량자는 요거와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죽이냐? 재산권을 박탈시켜요. 그래서 그 개인, 예를 들어서 개인 파산을 하죠? 그러면 재산권을 일단 박탈시킵니다. 재산권을 박탈시킨다. 그러면 재산권을 박탈시키니까 나에게는 재산권이 전혀 없죠. 돈 벌면 누가 다 뺏어가요? 법원에서 다 뺏어갑니다. 내가 돈 100원을 주웠어도 이 돈 100원은 내게 아니에요. 자, 법원에서 몽창 다 일단 뺏어가고 돈 벌면 뺏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주고 나서 이걸 축적시켜 모아요. 법원에서 모아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모으면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다시 갈라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경제적으로 죽인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아마 11월 달 강의 들었던 이거 물어봤을 텐데, 자,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채무를 변제할 의무, 돈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채무를 변제할 의무? 이 얘기를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했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답과 반대 대답이 나와요. 자, 채무 변제할 의무가 있어요. 채무 변제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자, 많이 밖에서 뭐라 그래요? 파산 선고 받으면 돈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채무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갚아라 기간 없어요. 기간만 없을 뿐
갚을 의무는 일단 부여를 해놔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 보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 권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권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고, 만약에 이거 거꾸로 복권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복권되는 방법. 복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더라.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또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10년이 어떻게 된다면 경과된다면. 자,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면책 결정.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면책.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책임을 면해준다. 자, 제가 위에서 금방 뭐라 그랬죠? 일단 파산 선고를 받으면 돈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한다? 면해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책 결정을 법원에서 하게 되면 이제는 돈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 갚을 의무가 없어지니까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는 복권되는 거예요. 자, 면책,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금융조회 다 해야 되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명해야 되고요. 너 10년 전에 통장에 이런 거 있었는데 너 이거 인출해가지고 어디서 썼냐? 10년 전에 것까지 다 조회가 들어옵니다. 그거 다 소명해줘야 돼요. 아주 골치 아파요. 면책 이거 받으려면요. 금융조회까지 다 해야 되고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 근데 어쨌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돈 갚을 의무가 계속 있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갚아야죠. 판결 받으려면요. 돈 갚아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채무를 어떻게 한다? 면제를 하게 됩니다. 아, 변제. 채무 변제를 한다. 자, 그러면 돈 다 갚았죠? 돈 다 갚았다고 복권되는 거? 아닙니다. 왜?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법원에서 뒤집어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나 돈 다 갚았으니까 도로 원위치해달라. 뭐 한다? 복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권 신청을 해서 실제 법원에서 보니까 돈 다 갚았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복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럼 복권 판결 내려지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복권 된 거예요. 그럼 결격에서 벗어나죠? 자, 근데 이거 잘 돼야 안 돼요? 돈 갚지? 대부분 못하죠? 자, 여러분들이 저기 연예인들 중에서 지금 파산 선고 받은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 2명 있죠? 이상민, 또 하나. 예, 윤정수. 자, 둘. 윤정수는 지금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근데 저기 뭐예요? 뭐지? 나온 김숙이랑 나온 게 뭐야? 최고의 사랑인가? 네. 거기서 잠깐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이걸 강의하다 보니까 그 말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은 뭐예요? 면책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도의적으로 갚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갚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돼요. 그럼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이제 도의적으로 갚는다 그래서 지금 갚고 있다. 거의 다 갚아간다 그러는 것 같으면요. 자, 근데 이상민은 일단은 면책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요? 면책 결정 받으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지금 채무자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새끼인가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 그 채무자들 딱 보니까 거의 다 조폭들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돈 굴리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다 조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폭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 내 돈 안 갚으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잠깐 우리 새끼 거기서 잠깐 나왔었어요. 전 참 별거 다 보죠. 네, 그런 거 다 봅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이거 하려고 엄청나게 망설였다. 근데 그때 이제 순댓국 사 먹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망설였다 그래요. 그런데 참아 못하겠더라 하면 누가 쫓아와요? 그 60억인가 70억인가 거기서 당장 쫓아오겠죠? 그래서 못하고 열심히 지금 갖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는 파산자 형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상민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이니까 뭐 열심히 갚는다고 치고 일반인들은 거의 못 갚아요. 그럼 못 갚으면 평생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자, 10년이 경과된다면 이때는 자동 복권됩니다. 즉 이걸 당연 복권이라고 해요. 법적으로 그냥 복권해줘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사람 평생 늙어져가지고 요양원에서 골골될 때까지 재산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원에서 가지고 관할할 수는 없죠. 그래서 딱 10년이라는 기간. 왜 또 10년이냐? 이건 또 뭐냐면 일반 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꼭 법을 안 배웠어도 아실 거예요. 뭐예요? 돈 빌려줬다가 몇 년 동안 못 받으면 10년. 그러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예, 그게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10년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면 뭐가 된다? 세 개 중에 하나면 복권된다. 그럼 복권되면 결격사에서 어떻게 한다? 벗어난다. 회생은 결격사에 해당돼야 안 돼요? 회생은 결격사유? 아니죠. 살려주는 거니까. 이건 24회 때 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다 문제 한 번씩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형벌받은 자, 우리 있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어떻게 됐다? 종료되었거나 이때 집행 종료 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집행이 어떻게 된다면 면제가 된다면 이때 몇 년간 결격사유? 3년.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있죠? 3년간 결격사유. 자, 일단은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다. 실형이 뭐예요? 실형. 직접 들어가는 거죠? 자, 금고와 그 다음에 징역이 있죠. 금고와 여러분들이 금고 이상이라면 금고부터 시작해서 금고와 징역이 있고요. 그 위에도 실형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사형. 사형은 여기서 안 적어도 되겠죠? 네, 뭐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 근데 금고와 징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 예,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집행이에요.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교도소에 집어넣는 게 공통입니다. 자, 차이점. 차이점은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안 하는데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해요. 일시킵니다. 자, 금고형 같은 경우는요, 주로 경제사범, 부도 나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들 왜 사업하다 부도 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교통사고, 운전하다가 인사사고 나죠. 사람 죽입니다.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뺑소니 이런 거 빼고 일단은 그런 거는 이제 금고형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징역형은 일반 잡범, 파렴치범이죠. 강절도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은 들어가면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 강제노역 일시켜요. 일시키는데 거기에 공장 많아요. 공장들 뭡니까? 풍선 공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문방구에 왜 그 풍선 애들 풍선 있죠? 그거 제가 알기로 거의 다 교도소에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공장 차리는 게 아니라 공장 투자 유치를 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돈이라네.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면 그 교도소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밖에서 유치해서 공장을 실제로 시설을 그쪽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그 회사를 명의로 이제 당연히 나가야 되죠. 월급 줍니다. 월급도 줘요. 작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형이 금고형보다는 징역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나고요.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집행 종료됐다. 만기 출소하는 거죠? 네. 출소를 합니다. 자, 뭐 먹는다 그랬어요? 두부. 먹죠? 근데 요즘은 두부 안 먹는다 그랬죠? 두유 먹는다 그랬죠? 제가 10월 달에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나? 안 했어요? 요즘은 두유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도소 그한테 출소하는 사람들 맞이하러 갈 때 두부 사가지 말고 뭐 사가세요?
예, 두유 사가세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수강생분이 얘기하더라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수강생분, 요즘은요, 두부 안 먹어요. 두유 먹어요. 그러더만. 예, 어쨌든 한 저 선에게 사가면 됩니다. 자, 그럼 제 출소하고 나서 그때부터 몇 년? 3년간 결격사유예요. 그러면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었는데요. 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거 간주하는 자예요. 간주하는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누구냐? 자,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 형이 어떻게 된다? 종료가 된다면. 자, 가석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거 몰라도 돼요. 여기 있는 것만 일단 알아도 돼요. 자, 용어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가석방.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가짜로 석방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짜가 임시 가짜도 되지만 가짜일 때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자, 가짜로 석방시켜줬다. 그럼 뭐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로 석방시켜줬다. 이게 무슨 뜻? 교도소에서 몸은 미리 나온 거죠. 근데 내가 받은 형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도소에서 뭐만 빠져나온 거? 몸만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뭘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면 교도소에서 2년 만에 몸은 빠져나왔지만 내가 받은 3년형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요 3년이 끝나야지만 형이 끝나는 거죠? 요 3년 끝난 시점, 요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3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석방 시점부터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가석방 시점부터 한다면 이때 요 1년까지를 포함시켜주면 되죠. 시험 문제 2번 나오는데요. 이거 의외로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더라고요. 5월달까지 해도 여러분들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석방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집행면제. 자, 집행이란 뭐죠?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이 뭐예요? 교도소에 그렇죠.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게 집행입니다. 그 집행을 뭐 한다? 면해준다. 그러면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를 면해주는 거니까 자, 이미 집어넣었던 기간은 지난 기간은 면제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집행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특별 사면입니다. 특별 사면. 두 자로 줄이면 특사. 광복절 때마다 영화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왜? 예.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보죠? 특별 사면을 받게 되면 남은 형을 법적으로 면제시켜줘. 자,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뭘로? 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남은 형이 얼마 남았어요? 예, 1년. 요거를 어떻게 한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죠. 결론. 나 징역 3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나는 징역 몇 년 받은 거? 2년. 그렇죠. 법적으로 보면 2년을 받은 거죠. 자, 1년이 면제되니까 그럼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3년을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런데 특별 사면과 대비된 또 하나의 사면인데요. 근데 일반 사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 사면은요, 대통령의 직권사항이고, 일반 사면은 이거는 국회 동의로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 사면은 그러면 집행 면제가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면제라고 그래요. 형면제. 받은 형을 어떻게 한다? 면제해준다. 받은 형을 면제해준다. 그럼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준 거죠. 자, 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나서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일반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일반 사면으로 풀려났다면 이때 자, 내가 3년형 받은 것을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애는 거죠? 자, 3년 받은 것 자체를 일단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자, 내가 이제 징역 3년 받고 2년 만에 일반사 풀려났다면 나 징역 3년 받은가 안 받은 거? 네,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안 받은 게 되는 거니까 얘는 풀려나면서 바로 뭐가 되는 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왜? 나는 내가 비록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살았지만 나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형을 안 받은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부분. 아주 극히 드문 거지만 이것도 벌써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별거 다 나옵니다, 이게. 예, 이 과목은 참 별거 다 배워요. 형법도 배우죠. 상법도 배우죠. 참 종합 과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면 2가지 한번 구분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형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 위에 거.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집행이 뭐라 그랬죠? 교도소에 집어넣는 걸 집행이라 그랬죠. 유예가 뭐예요? 봐주는 거? 봐주긴 봐줘요. 근데 이제 용어를 정확히 표현한다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여러분들이 뭐를 유예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항을 유예한다 그러면 그 사항을 미루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집행을 뭐 한다? 미루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같은 데 많이 봤던 자, 징역.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예를 들어서 뭐 2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 일단 징역 1년을 뭐 어떻게 해요? 징역 1년을 선고를 하죠. 1년은 선고를 합니다. 그럼 1년 선고했으니까 교도소에 집어넣어줘야죠. 집어넣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집행이라 그랬죠. 근데 뒤에 한마디 더 해놨죠? 예, 집행유예 몇 년? 2년. 그러면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2년 동안 뭐 하겠다? 미루겠다. 라는 얘기죠? 교도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자, 대답 잘 하셨죠? 예, 나중에 헷갈리지 마세요. 얘 징역 1년, 나중에 이제 기간 계산할 때 왜 1년 계산 안 합니까? 그래요. 자, 일단은 얘는 교도소 안 간다. 일단 그래서 형사사건이 걸리죠? 그래서 변호사를 사게 되면, 만약 변호사가 집행유예만 선고받게 하면 성공보수를 달라고 해요. 왜냐면 어쨌든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예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나면 만약에 이 사이에 또 무슨 짓을 또 한다면 그러면 집행유예 취소됩니다. 취소되고 도로 뭐 해야 돼요? 교도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딴짓 안 하고 조용히 지나면 자, 이제 여기서 법률적 효과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징역 1년에 선고의 효력이 효력이 뭐예요? 소멸되죠. 자, 효력이 소멸됩니다. 소멸된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보죠. 내가 징역 1년에 집행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딴짓 안 하고 조용히 이 기간이 지났죠?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나 2년 전혀 지났어요. 나 징역 1년 선고 받은가 받은 거? 그렇죠.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그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먹어야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되고 결격사에 해당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결격사 뭐 한다? 벗어난다. 뒤에서 뭐라고? 내 욕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집행유예란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으면 돼요.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형벌받은 자 부분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이 법 위반해가지고 처분받은 자가 나와요. 66페이지에.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어떻게 되면 자격이 취소되면 요거는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아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도 해당됐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금방 3년 격사지만 또한 3년간 뭐 못했죠? 네, 시험 못 봤죠.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뭐도 여기에 종사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처분하는 거랬어요? 누구에게만?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뭐가 된다면 자격 정지가 된다면 그 정지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는 이 법 위반해서 등록 취소입니다. 그럼 결격 사유 몇 년? 3년. 자, 3년 이게 되죠. 자, 근데 여기 안에 두 가지의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적인 규정은 다음 파트 때 일단 하기로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뒤의 내용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머릿속에 뭐만 일단 기억하면 등록 취소되면 결격서 몇 년이다? 3년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67페이지에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인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있습니다. 자, 요건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죠. 업무정지가 뭐라 그랬죠? 영업정지라 그랬죠. 자, 그럼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폐업하는 거예요. 폐업하면 아까 잠깐 여기서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무등록업자가 되는 건 아니죠.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등록 없어지고 나서 계속 업을 한다면 무등록이고 그냥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업무정지 받은 효력도 없어져 버리죠.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 개업공개사에게만 효력이 있지. 그냥 문 닫아 버리면 거기는 업무정지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등록 효력이 없어지면서.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받았어요. 잽싸게 뭐 하면 돼요? 폐업하죠. 그럼 이제 일반인이 되죠. 그러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효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업무정지 기간, 받은 기간 동안을 뭘로 만들어놨다? 결격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업무정지 처음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요건 잠깐 볼까요? 사원 또는 임원. 자, 사원 임원은 누구라 그랬죠? 경영진이죠. 자, 만약에 이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 경영진인 사원 또는 임원이 책임져요. 자, 오늘 업무를 하다가 영업정지 사유, 즉 업무정지 사유를 제가 영업정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얘기는 업무정지라는 게 여러분들 아직까지 눈에 익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같이 영업정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영업정지라는 말이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으니까 이제는 다음 파트 때는 영업정지라는 말을 거의 안 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를 일단은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위반 행위했다고 해서 관청에서 쫓아오는 거? 아니죠. 이게 나중에 뭐 민원이 들어간다든가 신고가 돼가지고 아니면 단속이 나왔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2개월, 3개월, 4개월 뒤에 걸리죠. 걸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업무정지 받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라는 문구가 있죠? 있죠? 이었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들켜가지고 이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받을 때는 있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이었던 자니까 업무정지 받을 때는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도 같이 묻기라는 거예요. 너도 같이 이 법인의 업무정지 받을 때 너도 같이 업무정지 기간 몇 개월 동안 결격서야 되는 거죠. 대략 설명만 일단 이번엔 입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파트 때 이제 사례가 일단 나갈 거예요. 사례가 나가면서 이제 할 텐데 지금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냥 듣고 한번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뒤에 가면 이 법 위반해서 자, 이 법 위반해 가지고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뭘 받았을 때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는다면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네, 3년간 결격사야 된다.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자, 다른 법 위반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법 위반해서 벌금형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요. 무슨 법 위반해서만? 이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숫자, 그럼 300만 원 미만이면 상관없겠죠?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간 결격사예요. 자, 지금 3년간이 몇 개가 나왔냐면 4개 나왔어요. 딱 4개입니다. 자, 뭐죠? 금고 이상의 시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되면 몇 년? 3년.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몇 년? 3년. 등록 취소 3년. 자, 그리고 이 법 위반해서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형 3년. 3년짜리 4개예요. 지금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암기하면 단순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종종 응용된 문제가 나와요. 기간계산 문제라든가 나올 때는 단순 암기하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일단 결격사 이해하시라. 이해 못하면 지금 다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시 이해를 해도 되니까 지금은 자꾸 이해하려고 일단 노력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임원이 뭐 해당된다? 결격사에 해당된다.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때 사원 또는 임원 누구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가 된다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예요. 한 사람이라도 뭐다? 결격사가 된다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저쪽에 맨 끝에서 결격사 효과 배웠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유를 해소해줘요. 그 사유 해소는 누구고요? 고용인이고, 고용인은 사유 해소라 그랬죠? 안 하면 업무 정지라 그랬죠? 근데 얘는 뭐 어떻게 될까? 얘는 경영진이죠? 얘는 법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한 사람의 결격사를 넣으면 등록 취소돼 버려요. 얘는 뭐니까? 경영진이니까. 그러니까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에 해당된다면 뭐가 된다? 등록 취소됩니다. 너무 심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5명의 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럼 그 법인 취소시키면 나머지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임원을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사유 해소한다면, 교체시킨다면 이때는 등록 취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격사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다음 파트 때 한번 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몇 페이지예요? 70페이지 고용인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